자, 그 다음에 제8장 파괴된 레드퀸 볼게요. 요건 이제 인도 얘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봤잖아요. 독세찬 리바이어던이 돼야 된다.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렇게 되려면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이제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통제를 해야 되죠. 근데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해갖고 국가를 견제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독세찬 리바이어던이죠. 근데 인도는 그게 어려운 게, 우선 국가 부분은 생각할 것도 없어. 이 사회 부분에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래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눠져 갖고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독세찬 리바이어던이 되려면 사회가 결집해야 되는데, 이 인도 사회는 결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파편화돼 있어 갖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려면 폭력에 의한 억압밖에 없거든, 방법이. 서로 간에 서로 폭력하고 억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파편화돼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 사회에서는 계급별로 직업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A인데 내 계급에 따르면 B라는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어렵죠.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교환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이 정해져 있으면 자급자족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서 쌀 먹으면 되지만, 종교 행사하는 브라만 계급 같은 경우 종교 행사만 하고 쌀 농사 안 지으니까 너는 밥도 먹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환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환 시스템이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도 계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대.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브라만이 살 때는 싸게 사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 체제도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직업도 뭐 재능과 상관없이 계급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런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가는 이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일단 예를 좀 봐야 좀 재미가 있으니까요. 파괴된 자들 보면은 카스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서로에 대한 폭력의 위협밖에 없다. 요 예를 들면서 그랬대요. 두 번째 보시면, 예를 들어 수드라는 이제 가장 천민이죠. 수드라는 고대 힌두 경전이 베다를 암송하거나 심지어는 듣기만 해도 그의 혀를 자르거나 녹인 납을 그의 귀에 들이붓는 벌을 받아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폭력에 의한 위협, 이런 걸로 카스트제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결집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세찬 리바이어던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약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이제 전체 다 얘기한 거예요, 인도 사례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안에 악마 9장 여기서 나오죠. 유럽의 다양성 해갖고 이것도 하나의 주제인데, 그 전체 주제를 그냥 도표 하나 넣어놓고 끝냈죠. 근데 도표만 봐도 거의 요 주제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도표 하나로 그냥 넣어놓고 끝냈어요. 그다음에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일으킨다. 우리 지금 큰 틀은 우리가 전체 개요 얘기하면서 했었죠. 근데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이 국가를 독세찬 리바이어던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리바이어던의 부재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류의 얘기가 좀 나와요. 전쟁이 사회를 독세찬 리바이어던으로 가게 할 건지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가게 할 건지, 요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우리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갖고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스위스 얘기가 나와요. 스위스는 이제 전쟁이 독세찬 리바이어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스위스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변방에 있어갖고 지배력이 좀 미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를 하고 있었대. 스위스 안에 칸톤이라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도시들을 칸톤이라고 불렀대요. 칸톤 내에 의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좀 기반은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중앙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좀 통제를 안 받게 되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독립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전쟁이 좀 많이 났대. 근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사회가 칸톤별로 있던 의회가 통일된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결집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사회가 결집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독세찬 리바이어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이 족쇄찬 리바이어든으로 가는데 도움을 준 사례예요. 두 번째, 전쟁은 어떤 국가를 만드나? 요거는 이제 프로이센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전쟁이 오히려 독재적 리바이어든으로 가게끔 만든 사례예요. 이 프로이센의 이제 황제가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국방을 강화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국방을 강화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려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왕이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었대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었대. 그래서 이 황제가 꾀를 쓴 거예요. 의회는 이제 구성이 그 평민들도 있을 거고 귀족 의회도 있을 거고 의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족들한테만 면세권을 줘갖고 의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놓고 결국에 가서는 황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직접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쟁취한 거야. 그러니까 의회를 약화시켰으니까 이 사회에 결집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독재적 리바이어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으로 인해 갖고 국가가 독재적 리바이어든으로 가게 된 사례, 그걸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레닌 조선소에서 요거는 이제 폴란드 얘기인데,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남아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건 러시아고, 그리고 폴란드도 있고 그랬는데, 폴란드는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족쇄찬 리바이어든으로 어떻게 가게 됐다. 요건데 이제 폴란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보지 말고 러시아만 보자고요. 러시아 곰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기, 여기 나오죠. 80년대 후반, 여기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폈죠.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렇게 해갖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개혁 정책을 폈어요. 근데 공산당 강성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이렇게 그 싸움을 벌이다가 내란 비슷한 것도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옐친이 등장을 해갖고 고르바초프 일을 이어갖고 그 페레스트로이카 그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 거예요. 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계속 펼쳐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유화, 러시아를 자유화하는 정책은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계속 했어요. 군벌들에 대항해서 했지. 그래서 옐친 집권 이후에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급진적인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급진적인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보다는 국가의 힘이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사회의 힘이 좀 강화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힘은 약화됐는데 러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회가 결집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독재적 리바이어든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죠. 옐친이 급진적인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우선 국유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소련의 대기업을 매각을 했대. 근데 여기서 국유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옐친한테 선거 자금 대줄 만한 사람들이 국유 자산 중에서 가장 값 나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에너지 자원 부분, 그래서 이제 값 나가는 국유 자산이 많았는데 그 회사 주식들, 지분들 이런 거를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정치 엘리트, 산업가에서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갔대요. 근데 옐친은 사람들한테 선거 자금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는 거를 좀 묵인을 했대요. 그리고 옐친은 헌법을 개정해갖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옐친이 참 민영화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하고 자유화하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주도하는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법상의 자기 권한 강화하고 자기한테 선거 자금 대주는 놈들한테 국가 재산이 흘러가는 거, 이거를 막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이면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해 갖고 왜 저것들을 가진 놈들이 다 가져가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모여 갖고 집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사회가 결집된 힘을 발휘해갖고 정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관했을 뿐이래요. 그래서 러시아의 체제 전환은 왜 실패하였는가 해서 나오죠. 러시아는 사회가 대규모로 결집하는 전통이 없었다. 그래서 민영화와 경제개혁 자체만으로는 족쇄찬 리바이어든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광범위하고 정당한 자산 분배를 이룰 수 어렵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밑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그 표 보면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맨 위쪽에 있죠.
화살표 2 해갖고 괄호 열고 러시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점 하는데 화살표 방향은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힘은 약화됐어요. 옐친이 자유화 정책을 피면서 국가의 힘은 약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사회의 힘이 강화되진 않았죠. 그리고 국가가 너무 힘이 강하고 사회는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화돼도 그 회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분기의 이유에서 나오는데 이건 코스타리카하고 과테말라인데 두 나라가 다 그 커피 농장을 운영을 했대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커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았대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미국 바로 밑에 있었는데 미국의 커피 수요가 많아갖고 기후적으로 커피 농사에도 적합했고 그리고 커피 수요가 많은 미국하고 가까웠고 그래갖고 커피 산업이 되게 발전을 했대요. 그런데 차이점이 코스타리카는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데 땅을 소규모 자장농들한테 나눠줬대. 그래갖고 사회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얘네들은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대지주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대지주가 소장농을 통해서 커피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대지주가 소장농을 노예처럼 부려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결집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가 파편화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해갖고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장 볼까요? 퍼거슨은 무엇이 잘못됐나.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 얘기인데 그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제 건국 당시에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해갖고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국가를 만들려면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헌법의 아버지들, 워싱턴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연방주의자였어요. 강한 연방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사회가 워낙 결집돼 있어갖고 그거를 용인을 안 했대요. 너무 강력한 연방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이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연방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대. 그래서 이제 연방주의자들하고 국민들하고 그 충돌이 있었던 거죠.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주정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준 거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헌법에 기본권 조항을 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헌법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방주의자들은 헌법을 만드는데 통치구조 규정 만들고 기본권 규정을 안 둔 거야. 권리장전, 국민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하는지 두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거 용인이 안 되니까 연방주의자가 기초했던 헌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협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대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것만 연방정부의 권한이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건 다 주정부 권한이다. 그러니까 주정부 권한이 훨씬 센 거지. 웬만한 건 다 연방정부 거고 특별히 규정한 것만 주정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방정부가 세지는 건데 반대로 했으니까 주정부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권 조항을 뒀어요. 헌법에다가.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 조항이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을 갖는지. 국가는 기본권 조항을 둔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죠. 국민의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나오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연방정부에 조세권이 없었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대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었던 거예요. 건국 당시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의 힘이 엄청 강하고 국가의 힘은 매우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마에서 10장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미국은 그랬지만 가장 모범적인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의 국가는 사회로부터 족쇄를 단단하게 차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서 국가의 역량이 점점 더 강화돼야 되잖아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농업사회하고 지금 산업사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회는 복잡해지잖아요. 이 복잡한 사회를 규율하려면 국가의 역량은 점점 강화가 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워낙 단단한 족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지금 그 정부가 힘이 없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겠지만 어떤 요령을 잘 발휘해서 지혜롭게 그거를 헤쳐나갔대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국가가 너무 약하게 헌법이 설계가 조금 잘못돼 있어서 부작용도 많이 있었대. 근데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흑인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그 조세권이 없어갖고 국가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인데 민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협력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도 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이제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조세권이 없어갖고 일을 할 민간 협력을 해야만 하니까 좀 불법을 저질렀대, 정부가. 불법 기관을 만든 거야. 우리 영화 보면 국가에는 없는 기관인데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없는 기관에 속해서 뭐 무슨 대테러 업무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런 기관에서 멋있는 일을 하는데 실제에서는 민간인들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뭐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 세금을 거두셔서 돈이 없다 보니 불법적인 기관을 만들고 걔네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정오의 사례, 이건 뭐냐면 2014년 8월 9일 날 퍼거슨이라는 도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18세의 청년이 흑인이었죠. 흑인. 18세의 흑인인 마이클 브라운이 시간갑을 훔쳤대요. 근데 경찰이 그걸 본 거야.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얘하고 이제 말로 실랑이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겁나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가는 거를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운이 이 경관을 만나서 총 맞고 죽기까지 시간이 90초밖에 안 됐대요. 1분 30초 만에 시가한갑 훔친 거 갖고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찍으니까 미국 사회는 좀 심각하대. 미국 예외주의와 부수적 피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과세권이 없었다, 권리장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는 건데 위와 같은 제도적 설계는 일종의 파우스트의 거래였다. 이 파우스트의 거래, 이건 악마와의 거래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이게 왜 악마의 거래였냐? 이 연방주의자들이 주정부의 권한을 많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는 것만 연방 권한이고 나머지는 다 주의 권한이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준 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미국이 이제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는 이제 그 공업 도시고 남부는 이제 대농장 운영하는 거고. 근데 노예는 대농장에 필요하거든. 이 산업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으면 오히려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대요. 노예는 대농장에서만 필요한 거야. 근데 남부의 대주주들은 노예 제도가 있어야만 자기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주의자들이 주정부한테 강력한 권한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노예 제도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남부의 대지주하고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파우스트의 거래였다라고 해요. 그럼 조세를 통한 조세적 재무 불가능, 이건 뭐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헌법 제정을 할 때 뭐가 좀 불완전하게 돼 있어갖고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민간 협력 방식에 의존을 해야 됐다. 무슨 권리장전 해갖고 나오죠. 퍼거슨 사건에서 방금 경찰이 흑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무슨 인종차별도 있는데 이유는 이제 딱지를 많이 떼기 위해서래. 경찰 상층부에서 딱지 많이 떼라. 그래야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딱지 많이 떼면 이제 국가가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그 수입 갖고 그 공공서비스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지를 많이 떼기로 하는, 딱지를 많이 따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딱지를 떼려는데 백인 대상으로 딱지 떼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그래갖고 흑인한테만 딱지 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건국 헌법 설계할 때 기본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이 이 기본권 조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권 조항에 들어갔는데 왜 흑인은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우선 연방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조항은 연방 정부만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이 됐대요, 처음에. 그래서 주정부는 이 기본권 조항에 구속이 안 된다고 봤대. 근데 경찰권은 주정부에 있었거든. 연방정부에는 경찰권이 없었대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경찰들이 이런 짓을 딱지 떼기 위해서 흑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총 쏴 죽이고 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장전, 기본권 규정의 보호를 흑인들이 다 못 받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기본권 조항, 주정부한테도 미쳐야 된다. 부침이 좀 있다가 결국에 가서 상당히 늦게 1960년대까지 60년대 넘어서 이제 확고하게 연방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주정부에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노예, 미국의 자유에서 나오죠. 미국 독립선언서 일부 내용,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거룩한 내용인데,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비롯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가 수립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이들의 동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다. 거룩한 얘기가 나오죠. 아, 이렇게 거룩한 얘기가 있는데 왜 흑인들은 그렇게 인권 보호를 못 받았을까? 독립선언서 위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연방주의자, 헌법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 소유자들이었대. 이 거룩한 얘기를 하는 천부인권 얘기하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부여받았다. 이런 거 쓴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인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맨이죠, 맨. 근데 여기서 이거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맨 남자거든. 남자들만 권리를 누린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책 보면은 밑에 나와요, 그 얘기가.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맨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만 누린다. 이거부터 한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백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여기 속하지 않는 걸로 봤대. 왜 이렇게 흑인들을 보호를 안 해주냐, 이렇게 거룩한 얘기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우선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강해야 돼. 근데 아까 상황이 했던 것처럼 국가가 강하려면 백성은 약해야 된다. 이 생각이랑 비슷하게 연방주의자들도 민주주의의 과잉을 염려했대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권 규정을 헌법에 넣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흑인들까지 기본권을 누린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연방주의자들은. 흑인들은 기본권 같은 거 못 누린다. 민주주의의 과잉이다. 걔네들은 권리 없다. 연방정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흑인들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보려고 했대요. 그리고 또 국가를 건설하려면 남부 대지주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대지주들은 노예제도가 존속해야 되잖아. 자기 부를 유지하려면은. 근데 흑인들이 기본권 누리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연방주의자들이 대주주의 협력을 받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이익에도 반하고. 여기 토마스 제퍼슨은 노예를 600명이나 소유하고 있었대. 그래갖고 이 흑인들 보호를 해주지 않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미국 국가 건설의 순환적인 경로에서 나오죠. 연방정부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많은 무능력을 노출을 했대요. 두 번째 보시면은 상당한 무능력을 노출을 했다. 19세기, 20세기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맞는 사회를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건국 초기에 1700년대 그 무렵에는 야경국가 원리였거든. 그러니까 국가는 도둑이나 잡고 외세 침략으로부터 나라나 막어라.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민간 사회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것만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무능력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무능력을 노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수 부족. 아까 얘기를 했었죠.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연방에 없었던 거예요. 직접세, 특히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네모에 나오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민간협력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민간협력, 그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를 몇 개 보시죠. 철도를 만들려고 한 거야, 국가에서. 철도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했던 거죠. 어떤 그 민간 회사한테 네가 좀 만들어라. 돈이 없는데요.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라. 민간 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정부가 보증해줄게. 우리가 보증해주니까 대출 받아갖고 그 대출금으로 철도를 좀 만들어. 얘도 철도를 만들어갖고 수익이 생겨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철도라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철도를 갖고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철도 주변에 땅을 준 거야. 철도를 만들면 주변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갖고 수익을 얻게끔 하는 거야. 얼마나 복잡해요. 세금이 있었으면 그 세금 갖고 국가가 그냥 철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부 보증으로 돈 대출 받아라 해놓고 만들면은 그 땅 줘갖고 땅 팔아갖고 수익 내라. 얼마나 복잡하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예도 볼까요? 사법 체계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대. 첫 번째 예를 보시죠. 기업들이 법률 위반도 관료 조직이나 사법 체계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집단 조정을 단속했다.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불공정 경쟁 행위 하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해갖고 한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다 넘겨갖고 기소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기소를 못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도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행위 위반을 단속을 한다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서갖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독점규제법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변호사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서갖고 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자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서서 해. 이 일종의 집단 소송이죠. 그리고 돈 받아내면 그거 갖고 자기 수수료 떼고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보시면은 개인이 정부에게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 만약에 정부 상대로 개인이 사기를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고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 법인이니까 대한민국이 그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를 사기를 친 사건에서도 개인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대. 국가한테 배상하라. 그리고 국가한테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오면 배상금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수수료를 받아간대.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해 갖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증세권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이거 위에 부분. 이 모든 사례에서 족쇄찬 미국의 리바이어던을 목격할 수 있다. 권력이 제한된 연방정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권한과 영역을 확대하였고 그 철도 놓는 거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이죠.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철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보증해갖고 대출 받아갖고 땅 줘갖고 팔아서 하라.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이죠. 창의적인 방법으로 권한과 영역을 확대하였고 사회는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받을 것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중앙의 권력을 이양할 수 있었다. 중앙의 권력을 강화해도 사회는 안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은 회랑 안에서 레드킨 효과를 누리며 발전하였다. 부작용은 있었지만 어쨌든 슬기롭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미국의 건국 헌법의 좀 문제점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민간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흑인의 인권 문제가 좀 있었죠. 남부 대주들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예방하려고 일부러 흑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태로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로 놔뒀던 거예요. 민권운동으로는 자유승차자 운동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미국에서는 이제 백인하고 흑인하고 버스를 따로 나눠서 탔대요. 근데 이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우르르 몰려 타갖고 같이 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규제를 당하는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민권법이라고 해갖고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했다. 65년도에는 투표권법이 제정이 됐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회랑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 자, 이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국가의 역량도 발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도 더 발전해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870년대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록펠러나 카네기 이런 대부호들이 등장을 했죠. 대부호들이 등장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제력이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미국에서 이제 정부가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런 거에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셔먼 독점법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국가가 역량을 키워서 독점 기업들을 규제를 했다. 국가의 역량이 강화된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 사회도 더 결집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에다 족쇄를 채워야 되겠죠. 그 얘기가 세 번째 네모에 나오죠. 사회도 중재한 제도 개혁에서 나오는데 상원의원을 뽑는데 주의회에서 뽑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선거제를 도입해 갖고 국민들이 직접 상원의원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건 이제 사회 역량이 좀 강화되는 거죠. 사회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갖고 중앙 정부도 또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가 나와요. 이 대공황에 대응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미국은 정말 아까 얘기한 야경 국가였어요. 국가는 도둑이나 잡고 외세 침공에 대해서 나라 방어나 해라. 사회는 사회가 알아서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뉴딜 정책, 테네시강 유역 개발. 국가가 이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면 국가가 인부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죠. 인부들이 이제 월급 받아갖고 뭐 사 먹고 하다 보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계속 제동이 걸렸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대법원에서 미국 헌법에는 안 맞거든. 미국 헌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방 정부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기본권 규정은 강하고. 그래서 국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는 정책도 위헌이다. 계속 제지를 당했는데 루즈벨트가 계속 밀고 나갔대요.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계속 그 사회가 그 국가의 족쇄를 채우면서 회랑 안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예가 이제 계속 나오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그 미국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는 거예요. 높은 빈곤율,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격차 확대 해소 이런 걸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 그 도입하고 그다음에 식품 구매권 지급, 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뭐 이런 것들까지도 했다는 거. 이게 국가의 역량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회도 거기에 족쇄를 채우고 있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어떤 정보든 어느 때나 수집하지 못할 까닭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국가 건국 헌법의 문제점에서 연방정부가 너무 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인권 침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민간 협력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었고, 그런 거 이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었죠. 그런데 불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안보상의 새로운 도전들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구속으로 인해 그 역할을 쉽게 수행할 수 없었다. 소련하고의 냉전 체제, 이런 체제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죠. 안보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컸는데 연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경찰권도 없었다 그랬잖아. 경찰권도 주정부한테 있었지 연방정부한테는 없었거든요. 안보상의 위협이 있고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면 이제 경찰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거 보시면 1870년대 설치된 법무부는 범죄와 싸우는 책임을 맡았다. 근데 경찰권이 없었던 거예요. 경찰권이 연방정부가 경찰력을 민간에 의존했대요. 그래서 첩보 업무도 민간사에 핑커턴 전미 탐정사무소에 의존을 했대요. 미국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탐정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탐정 없잖아. 그래서 나는 왜 우리나라에는 탐정이 없을까? 미국에는 탐정이 저렇게 많은데 탐정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왜 없지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제 연방경찰을 설립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거부당했대. 그래서 이제 FBI 창설, CIA 창설 이렇게 나오죠. 의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루즈벨트가 그냥 만들어 버렸대요. 법무부 산하에다가 경찰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법무부 예산을 써갖고 이제 수사 담당 부서를 만들어 버렸대요. 법무부 급진국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수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제 삐된 거죠. 이미 만들었는데 어쩔 건데.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활동을 하다가 그게 결국 이제 FBI가 된 거죠. CIA도 거의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FBI하고 CIA하고 이런 얘가 이게 정부 예산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그런 패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미국의 리바이어든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미국 얘기 쭉 봤고요.